야, 교도관! 등에 뭐 숨겨놓은 거 있지? 한번 벗어봐. 교도소에 오니까 별거 아니지. 우리 앞에선 그냥 장난감이지 뭐. 여자 교도소, 젊은 수용자들의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여교도관 윤정이는 단 한 번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과거는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의 자랑, 전 해병대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북한 잠입작전, 해외 파병, 그리고 대테러 진압까지 수십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살아있는 전설. 어이, 교도관! 왜 대답도 못해? 우리가 무서워? 하하! 하지만 그때 윤정이가 천천히 상의를 벗었고 운동장에 있던 모든 수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등 뒤에 드러난 해병대 독수리 문신. 그 순간 비웃음은 두려움으로, 조롱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 교도소에서 벌어진 충격 반전 실화, 무시당한 여교도관의 권선징악과 감동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청주시 여성교도소의 새벽 6시, 차가운 공기가 회색 콘크리트 건물 사이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도관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시간, 복도 끝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딱, 딱, 딱. 그 소리는 여느 교도관들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군대식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정확하고 강렬한 리듬이었어요. 윤정이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교도관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점들이 눈에 띄었죠. 어깨는 곧게 펴져 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복 위로 드러난 목덜미에는 얇은 상처 자국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리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의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해병대 대령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병 3회, 대테러 작전 9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완벽한 군인이었죠. 하지만 시골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 윤말순의 갑작스런 병환 소식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정희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일에만 집중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70살의 어머니가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군대를 떠나 어머니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말이죠. 사동 앞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들을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웅성거리는 목소리,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까지. 이곳의 일상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군대에서의 질서정연한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혼돈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곳이 내가 앞으로 지켜야 할 새로운 전장인가?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복 대신 교도관 제복을, 총 대신 호루라기를 든 채로 말이죠. 점호 준비. 정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사동 안의 소음들이 일순간 잦아들었어요. 수용자들도 뭔가 다른 기운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평소 느긋하게 움직이던 그들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마치 야생동물들이 맹수의 기척을 느꼈을 때처럼 말입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정희는 사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명의 수용자들이 각자의 침대 앞에 일렬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새로 온 교도관을 품정하듯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들처럼 말이죠. 특히 가장 안쪽 침대 앞에 서 있는 키 큰 여성의 눈빛이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박선주였어요. 25살의 그는 이곳 사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사기제로 들어와 이미 2년째 복역 중이던 선주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영리한 두뇌로 다른 수용자들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었죠. 키가 170cm가 넘는 당당한 체격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사동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선주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또 다른 호락호락한 교도관이 왔군. 이번에도 며칠 안에 길들일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수많은 교도관들이 왔다 갔지만 선주의 위세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죠. 선주의 양옆에는 늘 함께 다니는 충실한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이예린이 있었어요. 23살의 혜린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폭행죄로 들어온 그는 선주의 가장 충실한 칼이었죠. 혜린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교도관을 어떻게 괴롭힐지에 대한 악의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조미라가 있었습니다. 24살의 미라는 교활하고 영리한 성격으로 늘 선주에게 치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새로운 교도관의 표정과 몸짓을 자세히 관찰하며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수용자들 앞을 걸으며 점호를 시작했습니다. 1번 김정숙, 여기 있습니다. 2번 최영희, 여기 있습니다. 하나씩 번호를 부를 때마다 정희의 시선은 각 수용자의 얼굴을 정확히 바라보았어요. 단순히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각자의 상태와 성격, 그리고 위험도까지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 시절적의 동태를 살피던 그 예리한 관찰력이 발휘되고 있었죠. 가장 구석진 침대 앞에는 김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21살의 소연은 한 달 전에 들어온 신입 수용자였어요. 작은 체격에 소심한 성격 때문에 늘 다른 수용자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곤 했죠. 정희가 소연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희는 소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볼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어요. 며칠 전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눈가에는 말리지 않은 눈물의 흔적도 보였죠. 정희의 눈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 선주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점호가 끝나자 정희는 수용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동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모든 수용자들의 시선이 새로운 교도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사동을 담당하게 된 윤정희 교도관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용자들은 무의식 중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주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그의 얼굴에는 계산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교도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대표 박선주입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인사였지만 선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도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 한번 해보자는 무언의 메시지 같았죠. 다른 수용자들도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살짝 긴장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선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선주 씨.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죠. 그 순간 사동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두 맹수가 서로를 탐지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선주는 자신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는 것을 느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정이는 조용히 사동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선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교도관이 자신의 영역에서 너무 편안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언니, 언제까지 저 교도관을 그냥 둘 거예요? 이예린이 선주 옆에 바짝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혜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다른 교도관들은 벌써 우리한테 굽신거리기 시작했는데 저 여자만 계속 딴판이잖아요. 좀이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저 교도관 때문에 다른 애들도 이상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소영 같은 애가 요즘 고개를 좀 드는 것 같던데요. 선주는 찬찬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도관들을 상대해 봤지만 윤정이는 확실히 달랐어요. 일단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선주의 카리스마와 다른 수용자들의 시선 압박에 금세 위축되곤 했는데 정희는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평온했거든요.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 선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본격적인 수를 써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운동 시간, 선주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는 20명의 수용자들이 각자 운동을 하고 있었고, 윤정이는 한쪽 구석에서 정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쌤, 선주가 큰 소리로 정의를 불렀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주와 정의에게 집중되었어요. 혹시 운동 좀 배우실래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선주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들 선주가 무슨 생각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천천히 선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체력 운동이요. 선주가 농구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공 받기는 할 줄 아시죠? 이예린이 선주 옆에서 비죽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쌤, 설마 공도 못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경해드려요? 좀이라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교도관님이 우리보다 약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수용자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김소연만이 멀찍이 떨어져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선주는 농구공을 손에 들고 정희와 약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섰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쌤. 갑자기 선주가 공을 3개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정확히 던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정희의 머리 쪽으로 빠르게 날려보냈어요. 일반인이라면 피하거나 맞을 수밖에 없는 궤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희는 마치 공의 궤도를 미리 계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 발짝 옆으로 이동하며 한 손으로 공을 받아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유연하고 정확해서 마치 수년간 훈련받은 선수의 움직임 같았어요. 수용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좋으시네요. 선주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혜린이 나섰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언니. 혜린은 배구공을 들고 정희의 반대편에 섰어요. 그리고는 선주와 동시에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공이었지만
정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왼손으로는 선주가 던진 농구공을, 오른손으로는 혜린이 던진 배구공을 동시에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공들을 다시 정확히 두 사람에게 던져 되돌려줬어요. 이번에는 수용자들의 표정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하는 재미로 모여들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조미라가 선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해요. 저 교도관 일반인 맞아요? 하지만 선주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미가 생겼어요. 재밌네요, 쌤. 그럼 이번엔 진짜 게임을 해볼까요? 선주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6명의 수용자들이 정희를 둘러쌌어요. 각자 다른 종류의 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실전이에요. 선주가 외쳤습니다. 모두 동시에 6개의 공이 동시에 정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농구공, 배구공, 축구공, 테니스공까지 각각 다른 속도와 각도로 말이죠. 그 순간 정희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하게, 하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몸을 숙였다가 비틀고 팔을 뻗었다가 접으면서 모든 공을 하나도 맞지 않고 피해냈어요.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공들을 하나씩 주워서 정확히 던진 사람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입을 벌리고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선주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어요. 대신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했던 어떤 교도관과도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쌤, 혹시 운동선수 출신이세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몸을 조금 움직일 줄 알 뿐입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 보여준 움직임은 단순히 몸을 조금 움직일 줄 안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오랜 시간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김소연이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교도관님이라면. 하지만 선주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놀이로는 이 교도관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선주는 혜린과 미라를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저 교도관이 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박선주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곳에서 쌓아온 자신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다른 수용자들의 눈빛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소영 같은 약한 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언니, 잠 못 자요? 이예린이 선주의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혜린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선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교도관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좀이라도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언니,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교묘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떤 방법? 일단 세탁실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일하다가 실수인 척하는 거죠. 그리고 식당에서도.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내용은 치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같이 점호를 마치고
수용자들의 일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세탁 당번이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선주, 혜린, 미라 그리고 다른 몇 명의 수용자들이 세탁실로 향했죠. 세탁실은 사동에서 가장 좁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세탁기 여러 대와 건조기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정희는 세탁실 입구에서 수용자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쌤, 이 빨래 바구니 좀 옮겨주실 수 있어요? 선주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젖은 빨래로 가득 찬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선주가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렸어요. 무거운 빨래 바구니가 정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 미안해요, 쌤. 깜짝이야. 선주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다른 수용자들도 모두 깜짝 놀란 척하며 어머, 괜찮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젖은 빨래들이 정희의 제복에 떨어지면서 물이 튀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흩어진 빨래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죠. 선주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보통 교도관이라면 화를 내거나 당황했을 텐데 정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수용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어요. 정희는 식당 한쪽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혜린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혜린이 식판에 뜨거운 된장찌개를 받고 정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수용자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일부러 부딪히는 척했어요. 아, 죄송해요. 혜린이 큰 소리로 외치며 식판을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정희의 제복을 향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몸을 살짝 틀었어요. 뜨거운 국물은 정희의 제복을 스치고 지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다치실 수 있어요. 혜린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정확히 겨냥해서 쏟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마치 정희가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 운동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조미라가 나섰습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정희에게 다가가더니 말했어요. 쌤, 패스 연습 좀 도와주실래요? 저 혼자서는 연습하기가 힘들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미라는 정희와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섰어요. 그리고는 축구공을 정희에게 굴려보냈습니다. 정희가 공을 받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조미라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일부러 정희와 부딪히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뜨려서 창피를 주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희는 조미라가 달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조미라는 그대로 정희 옆을 지나쳐 땅에 굴러떨어졌어요. 괜찮으세요? 정희가 손을 내밀어 조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을 잘 보고 뛰어야 다치지 않아요. 조미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수용자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선주와 그 일당들이 새로운 교도관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번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윤정의 교도관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김소연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도관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혹시 나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선주 일당들이 무서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선주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획한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윤정이가 마치 자신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언니, 오늘 정말 이상했어요. 혜린이 선주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교도관이 우리가 뭘 하려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좀이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선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 교도관이라면 절대 보일 수 없는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정말 일반인이 아닐지도 몰라. 선주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분명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어떤 교도관과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가야겠어. 선주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어. 사동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박선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방법들이 윤정이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수용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니,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김소연이 저한테 대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혜린도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언니. 다른 애들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요. 선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지위가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죠. 좋아. 오늘 끝내자. 선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은 각자 독서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사동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서 업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혜린, 미라,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수용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나둘씩 일어난 그들이 정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다른 수용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김소연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쌤, 선주가 정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정의는 고개를 들어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궁금한 게 있어요. 선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쌤은 정말 그냥 평범한 교도관이 맞나요? 정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평범한 교도관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요? 혜린이 끼어들었습니다. 평범한 교도관이 어떻게 우리가 던진 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좀이라도 가세했어요. 맞아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경찰 출신이세요? 아니면 군대? 선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맞아. 분명히 뭔가 있어. 평범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거든. 정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교도관입니다. 그냥 몸을 좀 움직일 줄 알 뿐이에요. 거짓말. 선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동 안의 모든 수용자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이제 선주의 무리가 정희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총 8명이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쌩 그렇게 당당하면 등에 뭐 숨겨놓은 거 없어요? 선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벗어보라니까? 다른 수용자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벗어봐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보자고. 숨길 게 없으면 벗을 수 있잖아요. 좀이라도 거들었어요. 수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군중 심리에 휩쓸린 것처럼 모두들 정의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김소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교도관이 굴복하거나 도망가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조용히 선주와 다른 수용자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말 보고 싶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선주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교도관이 자신들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보고 싶죠. 다른 수용자들도 환호했어요. 벗어요, 벗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복 상의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수용자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벌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소연만은 이상한 예감이 든다며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정희가 제복 상의를 완전히 벗었어요. 그 안에는 검은색 티셔츠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됐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선주가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티셔츠도 벗어요. 등을 보자고. 정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정희가 검은 티셔츠를 천천히 벗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자들의 웃음소리는 절정에 달했어요. 하지만 티셔츠가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 사동안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등에는 거대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수리의 발톱에는 닭과 총검이 움켜쥐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수용자들도 입을 벌리고 그 문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용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어요. 나는 전 해병대 대령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사동에 울려 퍼졌어요. 해외 파병 3회 대테러 작전 9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선주의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혜린과 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이죠. 정희는 다시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냥 교도관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내 일이에요. 사동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숨을 죽이고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가 해병대 문신을 드러낸 순간부터 사동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용자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박선주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해병대 대령,
해외 파병 3회, 대테러 작전 9회. 그 단어들이 선주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도전했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이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군인이었다면 좀이라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정작 정의는 그 일 이후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점호도 평상시처럼 했고 수용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며칠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정의의 모습이 오히려 수용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보통이라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후 권위를 내세우거나 위협을 가했을 텐데 정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김소연은 조용히 정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소연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교도관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왜 군대를 그만두셨을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경 갑자기 사동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복도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더니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야, 다 일어나.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타 사동에서 온 수용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흉기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수저를 갈아서 만든 칼, 부러뜨린 의자 다리, 날카롭게 간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교도관들 1명씩 처리한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어. 우리 일에 끼어들면 다 죽는다. 수용자들은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벌벌 떨었어요. 갑작스러운 폭동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동에서 계획한 것 같았어요. 김소연은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선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야. 선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윤정의 교도관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보자. 그때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던 중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사동 입구에 선 정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정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폭동의 리더가 비웃었어요. 뭐, 인연이 지금 뭐라고 했지? 야, 너 혼자 우리 5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폭동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교도관 주제에 건방지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하지만 정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웃기지 마. 리더가 날카로운 수저를 들고 정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정의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어요. 정의는 달려오는 리더의 손목을 정확히 잡더니 비틀었습니다.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흉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정의의 발차기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폭동자들이 당황해서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춤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팔이 꺾였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다쳤으며 나머지 2명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전체 과정은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동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용자들은 입을 벌리고 방금 목격한 장면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특히 선주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정의는 쓰러진 폭동자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의무실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용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정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다치신 분은 없나요? 김소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도관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선주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힘이었거든요. 나는 너희를 무릎 꿇게 하려는 게 아니다. 정희가 수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존경.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선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 그날 밤 이후 사동의 분위기는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이었어요. 선주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폭동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동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용자들은 윤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죠. 박선주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어요. 2년 전 사기죄로 이곳에 들어온 이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죠.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도소라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을 눌러가며 리더가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 선주는 속으로 자책했어요. 특히 김소연을 괴롭혔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약하고 소심한 소연을 보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윤정희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특별한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점호가 끝난 후 자유시간이 되었어요. 선주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김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선주가 오는 것을 보고 움찔했어요. 또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소연아. 선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네. 선주 언니. 미안해. 선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해. 소연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선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언니, 나 정말 나빴어. 너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선주는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넘게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언니, 저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선주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예린과 조미라도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왜 저러지? 혜린이 미라에게 속삭였어요.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미라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변화는 진심이었어요. 그날부터 선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연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다른 약한 수용자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희가 수용자들에게 제안했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에이, 무슨 새벽 운동이에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선주가 나섰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교도관님. 다른 수용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가장 싫어했던 선주가 먼저 나선 것이었거든요. 정말? 정희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달라지고 싶어요. 선주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소연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하나둘씩 동참하는 수용자들이 늘어났어요. 결국 20명 중 16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정희는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수용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해보죠. 정희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자 수용자들이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호흡이 중요해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정희의 지도는 부드럽지만 정확했어요. 군대에서 익힌 체계적인 훈련법을 수용자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해서 가르쳐 주었죠. 선주는 운동을 하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몸이 개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어요. 언니, 기분 좋아 보여요. 소연이 선주 옆에서 말했습니다. 응, 정말 그런 것 같아. 선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도 그렇지?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어요. 이예린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충동적이고 화를 잘 냈던 혜린이 운동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혜린아, 화가 날 때는 이렇게 심호흡을 해봐. 정희가 개별적으로 조언해 주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 좀이라는 운동 후에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인 후에 책을 읽으니 집중이 더 잘 되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사동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아침마다 기꺼이 일어나서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주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이제는 다른 수용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지켜주는 거구나. 선주는 어느 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윤정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교도소 소장 이대식은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숨겨진 경력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는 정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대령 출신답군. 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정이가 사동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난 것이죠. 그동안 사동은 교도소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다른 교도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6시 수용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운동에 참여했어요. 정희가 가르쳐준 체력 훈련과 정신 수양이 이제는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선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거만하고 교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다른 수용자들의 진정한 언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소연과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소연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선주가 소연의 침대로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규한다고, 더 이상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선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기제로 들어온 후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아픔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소연아, 괜찮아. 선주가 소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야. 내가 있잖아. 이예린과 좀이라도 다가와서 소연을 위로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맞아, 소연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혜린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자. 미라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수용자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각자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수용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였거든요. 선주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먼저 해보고 싶어요, 교도관님. 좋아요, 선주 씨. 어떤 꿈이 있나요? 선주는 잠시 생각한 후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나중에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수용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주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들이었기에 그 꿈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소연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제과점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면서 작은 행복을 전하고 싶어요. 혜리는 저는 운동 지도사가 되고 싶어요. 교도관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운동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책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책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씩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수용자들을 보면서 정희는 감동했습니다. 모두들 다른 사람을 도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꿈들이네요.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70살의 윤말수는 여전히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는 몸은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가 걱정해서 그만둔 군대 일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 지금 정말 보람 있는 일 하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찾았어요. 그래, 어떤 일인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다행이다. 우리 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어머니가 자랑스럽구나.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사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용자들은 각자의 꿈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정희는 관련 책들을 구해주고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선주는 상담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고 소연은 제과제빵 이론서를 공부했어요. 혜리는 운동 지도사 자격증 준비를, 미라는 도서관 사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소장 이대식이 사동을 방문했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사동 맞나? 소장이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정희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수용자들이 원래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방향을 잃고 있었을 뿐이죠. 역시 대령 출신답군. 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휘하는 건 전쟁터나 역이나 똑같구먼. 그날 저녁 선주는 정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저를. 아니, 저희 모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요. 선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교도관님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희는 선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주 씨가 스스로 변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이죠. 그 순간 사동의 모든 수용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교도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사동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정희가 사동을 맡은 지 정확히 12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사동은 교도소 전체는 물론 전국 교도소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다른 교도소에서 견학을 오는 일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정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박선주의 출소였어요. 선주 씨, 정말 축하해요.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주의 출소일 아침이었어요. 선주는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보였어요. 교도관님, 제가 밖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선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정희는 선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주 씨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자신을 믿으세요. 다른 수용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김소연, 이예린, 조미라를 비롯해 사동의 모든 수용자들이 선주를 배웅하러 온 것이었어요. 언니, 꼭 연락해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선주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연아, 너는 이제 충분히 강해졌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혜린과 미라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때는 이해타산으로 뭉쳤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언니, 꿈 꼭 이루세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되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요. 약속해요.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소 절차를 마친 선주는 교도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나와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선주를 불렀어요. 선주야. 돌아보니 70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윤말순, 윤정희의 어머니였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선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윤정희의 어머니야. 정희가 자주 내 이야기를 해줬거든. 말순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날이라고 해서 마중 나왔어. 선주는 깜짝 놀랐어요. 교도관님이 저 얘기를. 그럼 정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변하려고 노력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말순의 목소리는 자애로웠어요.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리 와라, 얘야. 말순이 선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할머니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한 달 후, 선주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정희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보조부터 시작했지만 선주의 진심 어린 태도와 경험담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한때는 잘못된 길을 걸었었어요. 선주가 상담받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선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희망을 얻었어요. 이론으로만 배운 상담사들과는 다른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선주는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노력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상담센터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주는 특별한 방문객을 맞았어요. 바로 윤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선주가 일하는 곳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왔지. 말순이 상담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고 있구나. 선주는 할머니를 모시고 상담실을 안내했어요. 벽에는 선주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정희 교도관님 덕분이에요. 선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덕분이기도 하고요. 무슨 소리냐?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지. 아니에요. 정희 교도관님이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고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할머니가 고맙다. 그날 저녁 선주는 교도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윤정이와 사동의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교도관님, 그리고 사동 가족들에게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교도관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순 할머니가 저라며 말씀하셨어요.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든 건 선생님입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교도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맞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연아, 혜리나, 미라야, 그리고 모든 가족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박선주 올림. 편지를 받은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동 수용자들에게 편지를 읽어주자 모두들 기뻐했어요. 우리 언니 정말 대단해.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나가서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혜린이 각오를 다졌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사동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해병대 시절에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지금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임무였어요.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정희의 등에 새겨진 해병대 독수리 문신이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한때는 전쟁터에서 조국을 지켰던 그 독수리가 이제는 절망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존경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정의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이 곳곳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달빛인 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 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